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부터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한 조치라며 경제 때문에 방역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서인데요.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스위스의 누적 환자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스는 3주 동안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도 신규 환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고 있고 콜로라도와 일리노이 등에서는 환자가 한 달 새 2배나 늘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영국과 인도,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 6개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등 해당 국가도 중국에서 오는 입국을 금지하는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작품 속에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때문에 인체의 정확한 묘사를 위해 해부학도 함께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현대 해부학의 기초가 된 르네상스 시대의 인체 해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7일부터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 1단계가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92.1명이고 다른 지역도 1단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 5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1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다른 지역은 최대 3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빠른 역학조사를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도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는 7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적용 대상이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기존 고위험 시설 12종에서 중점관리시설 9종으로 바뀌면서 150제곱미터 이상 식당과 카페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해당 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학원과 결혼식장, PC방 등 일반 관리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권고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두고 경제 회복을 위해 방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러한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각오하고 매일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하루속히 안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캠페인 개편안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 조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키워온 우리 역량과 방역 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외 여러 나라의 방역 기준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충남 천안의 한 콜센터에서 환경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휴게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천안시는 콜센터 직원들이 이용한 건물 7층의 휴게실에 전자레인지 버튼과 간이 침대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해당 건물 10층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도 나왔으며 지금까지 직원과 가족 등 모두 30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콜센터의 밀폐도와 밀집도 등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꽉 막힌 탓에 항공업계가 화물 운송과 순환휴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이 우수한 나라끼리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여객기의 좌석을 뜯어냅니다. 빈 공간에는 미국으로 갈 화물이 들어찹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거리 노선 대부분이 운항 중단, 이른바 셧다운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생존법을 찾은 겁니다. 대한항공은 이런 방식으로 본격 화물 운송에 나서면서 2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지만 코로나 쇼크 속에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항공사들은 3분기에도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매각에 실패한 아시아나항공이 1,00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들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고용유지 지원금도 기한이 끝나면서 대규모 휴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는 방역이 우수한 나라끼리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행산업 생태계와 관련 산업 전체가 한계 상황으로 빠르게 있습니다. 방역 안전망을 전제로 한 방역 우수 국가들 간의 트래블 버블은 관련 산업의 생존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국제 노선이 다 닫혀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안전한 국가들끼리,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국가니까 안전한 국가 간의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어서 어떤 항공길을 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업계뿐 아니라 여행업계와 사실상 개점 휴업 중인 면세점 업계까지 여행자에 대한 자가격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바클레이즈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시티와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등 해외 9곳 투자은행이 전망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평균 마이너스 1.2%입니다. 9월에 제시한 마이너스 1.4%에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들 투자은행들은 전망치를 내놓은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7개 나라의 성장률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진 데 따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 내년 초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 취업 제도와 함께 고용 안전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미국 대선 여파 등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위협을 키우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회복력 있는 경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가져올 미래 모습을 엿보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화면에서 안내하는 대로 움직여 체격과 자세, 관절을 비롯한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동작으로 운동하도록 도와주고 맞춤 관리도 해줍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응용한 겁니다. 얼마만큼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력 향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최대 콘텐츠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일상에 녹아들어 있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AI 음악, AI 뷰티, K-팝, VR 체험, AI 교육 등 인공지능 선도도시 광주에서 다양한 AI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행사장에는 330여 부스가 마련됐고 각종 사업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OTT가 어떻게 발전하고 미디어 시장, 특히 컨텐츠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 오프라인 복합 전시회로 열리는 2020 광주 에이스페어는 이번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증기 발전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저온에서도 발전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초임계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입니다. 초임계 상태는 액체와 기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현상. 국내 연구진이 펌프, 터빈, 열교환기 등 주요 핵심 기계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250kW급 출력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은 섭씨 30도 저온과 저압에서도 고효율을 이룰 수 있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기 발전과 가스 발전 시스템에 이은 새로운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 개발에 우리 기술진이 합류했습니다. 임계점이 증기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온도가 낮고 압력이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에너지를 적게 가져가서 효율을 올리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은 기존 증기 발전에서 활용하던 증기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발전을 일으키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발전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20분의 1로 소형화가 가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낮은 임계점과 낮은 압력에서 고효율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게 강점입니다. 이와 함께 발전 과정에 일어나는 다양한 부하 변동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열이나 LNG 발전의 하부 시스템, 핵융합 발전, 태양열 발전 등의 고효율, 그다음에 컴팩트한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시스템 소형화로 기후변화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기술 수준은 짧은 기간에 세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일부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농촌진흥청은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항무 기자입니다. 탁구공 크기의 작은 사과 루비에스. 올해 처음 시장에 선보였는데 한 입에 먹기 좋고 맛이 좋아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이보다 약간 큰 빨간색 피크닉과 노란색 황옥 사과도 올해부터 본격 출하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8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량에 성공한 토종 꿀벌. 2009년 이후 꿀 생산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낭충 봉합 부패병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된장에서 추출한 토종 유산균을 쌀에 접목해 발효시킨 쌀 유산 발효물. 식물성이라 기존 동물성 유산균보다 장내 유익균과 면역력, 비만 개선 등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식물성 발효식품 소재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쌀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했다는 측면과 식품 트렌드에 부합한 그런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는 데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기술 100선에 선정된 농촌진흥청의 농업신기술은 7건. 앞서 열거한 기술 외에 인공지능 관계 시스템이나 닭의 고온 스트레스 적응 유전자 발굴, 가축 유전자원 동결 보존 기술 등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과제가 한 해 총 7만 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7건이 성과가 우수한 기술로 뽑힌 건 주목할 만하고 국가연구기관 중에 선정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 구축, 타산업과의 연구 활성화,
지역 단위 현장 중심 연구 개발로 농업과학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농업 기술의 개발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나이스티가 제조한 음이온 마스크에서 방사선 검출이 확인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나이스티의 마스크 시료 12개를 측정한 결과 방사선이 검출돼 해당 마스크와 같은 물질을 사용한 속옷과 양말 등 모든 음이온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폐업한 나이스티의 마스크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인수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 98개를 판매했고 남은 1,580개는 재고로 보관 중입니다. 원안위는 마스크 외에도 여성용 속옷과 양말, 남성용 속옷 등 모두 38종 제품에 마스크에 쓰인 것과 같은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해 판매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정확한 방사성 물질의 분석과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폭설량 평가 등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안심 차원에서 모든 음이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3자릿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토요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국내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토요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데 확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 부분은 단지 사흘 연속 3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발표된 국내 자체 발생 확진자가 117명으로 100명을 넘어섰거든요. 예.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할로윈데이 여파하고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는 완화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폭증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 헬로윈데이의 잠재적인 영향 등은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에 바뀌는 거리두기 체계를 두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방역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또 개편 사항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확진자 기준이나 그러니까 확진자 수의 기준이나 아니면 단계별 대응 방법 등을 고려해볼 때는 과거보다는 완화된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게 일괄적인 방역 조치보다는 보다 정밀한 방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방역 당국에서 이 개편할 때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것은 아니라고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개편 과정에서 일정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판단을 해도 아마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경제적인 부분과 방역의 어떤 함께 조율을 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방역 당국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일단은 적용을 해보고 향후의 상황이 어떤가를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추후에 강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켜보고 보완점을 찾아서 또 보완을 해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 치료제 일상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그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일상 시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 임상 시험에서 경증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투여 후에 특이적인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성 부분은 일단 뭐 작게나마 확인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위약 대비 항체 치료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44% 단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항체 치료제가 이제 조기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일상에 대한 시험이고 그리고 대상자 규모도 18명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효과나 안전성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 2, 3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기 치료의 가능성은 확인을 했지만 앞으로 계기가 되는 임상 2상과 3상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반면에 해외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중단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항체 치료제 개발 전망과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게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그 약물 치료제보다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중증 환자보다는 경증 환자에 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 사례를 같이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보다는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해야 된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항체 치료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치료제, 약물 치료제보다는 효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토요일부터 도입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방역 수칙을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 금리를 현 0에서 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금리를 결정한 이후 5번째 열린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내리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과 고용이 계속 회복되고 있지만 연초 수준보다는 여전히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직면한 그리스가 현지 시각 7일부터 다시 봉쇄에 들어갑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온라인 담화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7일 오전 6시부터 3주간 봉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 업무상 사유를 제외한 외출은 제한되고 식료품점과 약국 등 지정된 필수 상점 외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하며 중고등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그리스는 최근 며칠 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 안팎으로 급증하며 2차 유행에 돌입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인구 약 850만 명의 스위스에서 현지 시각 5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공중보건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만 1천여 명으로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는 1,098명으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신규 사망자는 62명, 누적 사망자는 2,3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군인 2,500여 명을 동원해 공중보건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영국과 인도, 벨기에 등 6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성격이라면서 해당 국가의 중국 공관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원빈 대변인은 또 중국은 여러 국가의 상황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합리적이고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와 관련해 지난 수요일 주영 중국 대사관이 영국에서의 중국 입국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발표한 이래 인도와 벨기에, 우크라이나, 필리핀, 그리고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 대사관도 해당 국가에서 중국으로의 입국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공지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이 미세먼지에다가 중국발 황사까지 겹치면서 대기질이 크게 나빠진 적이 있었죠. 예. 예년보다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번 주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입니다. 네. 이번 달부터 이 시행을 했죠. 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했는데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환경부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은 전국에 178만 대 정도 운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46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 가운데서 이 34만 대 정도가 수도권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제한 조치를 어기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제도가 시행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딱 계절관리제 기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올해에는 공기질이 한결 낮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이라서 이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체력을 키워주고 또 이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데 아침밥이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이 전북 지역 청소년 81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한식과 양식, 또 아침을 먹지 않는 결식,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10주 동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학습 능력과 신체적인 건강, 또 정서적인 안정 면에서 모두 이 한식을 먹었을 때가 가장 효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식, 또 이제 결식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한식을 먹었을 때는 기억력과 또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뇌 신경 전달 물질이 가장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됐고요. 네. 또 주의력과 집중력을 관찰을 했을 때도 아침을 걸렀을 때보다 한식을 먹었을 때 1.7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침밥을 먹는 게 좋겠고요. 네. 또 밥 중심에 이 한식을 먹는 것이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 먹다가 갑자기 수능 날에 먹으면 또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한 네. 일주일 정도는 기간을 두고 적응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 소식도 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전부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혈관 질환을 혈액만으로 15분 만에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이 국내 연구진이 심혈관 질환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 이른바 이 바이오마커 5종에 대해서 이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건데요. 네. 이 시스템의 크기가 가정용 전자레인지 수준으로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1ml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의 혈액만 넣어도 기계가 분석을 해서 이런 각각의 바이오마커의 농도를 알려줍니다. 네.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바이오마커가 높으면 혈전이 있으니까 이게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오.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기존에 한 2-3시간 정도 걸리던 검사를 15분 정도로 줄일 수 있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자체의 크기도 굉장히 작고 또 가격도 저렴해서 보건소라든가 중소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미리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 연구팀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 한 방울 정도로 15분 안에 심장마비와 같은 그런 질환의 가능성을 진단할 네.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용화 소식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이 주말부터 개편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네.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시청자들의 반응도 좀 뜨거웠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 3단계로 구분됐던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된 건데요. 이 1단계는 생활방역 단계, 1.5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또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현재 이 천안 아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1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하루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30명이 넘을 때 1.5단계로 격상이 되게 됩니다. 예. 물론 뭐 현재 체계에서도 1.5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1단계와 2단계의 조치 강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중간 단계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또 이 방역 조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 1단계에서부터 뭐 결혼식장이라든가 마트, 백화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네. 또 2단계부터는 이 마스크 착용이 실내 전체, 또 2.5단계부터는 이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야외로 이 의무화가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네.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도 이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 이렇게 이중 구조로 단순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역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방역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부터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 주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모은 소식이 아기 판다 푸바오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맞아요. 지난 7월이었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기 판다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다는 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다가 100일을 맞아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판다는 보통 200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초기 생존율이 낮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건강 상태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생후 100일쯤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네. 이번에 지어진 이 판다의 이름이 푸바오인데요. 이 푸바오가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 태어났을 때 이 푸바오의 몸무게가 197g 정도밖에 안 예. 됐거든요. 네. 근데 이 100일 만에 지금 몸무게가 5.8kg에 달하고요. 몸 길이가 58.5cm 정도로 아주 훌쩍 자랐습니다. 뭐 아직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혼자 걸어 다닐 정도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예. 이 외부 적응 과정을 좀 거쳐서 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고 오, 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 코너에서 푸바오 탄생 소식도 다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실제로 만나보고도 싶네요. 네. 이동훈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 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1인 미디어 세상을 주제로 산업전략 콘퍼런스, 창작자 공연, 1인 미디어 스타트업의 투자 설명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1인 미디어 대전은 올해로 2회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제18차 전체 회의를 열고 에듀테크 활성화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4차 위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에듀테크를 학교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과 교내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찾아가는 원자력 과학교실을 재개했습니다. 찾아가는 원자력 과학교실은 연구자가 직접 과학문화 소외 지역을 방문해 강연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 미뤄오다가 경주 간포초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KT는 서울 용산구의 IDC 용산을 완공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IDC는 KT의 13번째 인터넷 데이터 센터로 서울권 최대 규모입니다. 연면적 48,000제곱미터에 지상 7층, 지하 6층 규모를 갖췄고 국립중앙도서관 3만 개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환경재단과 함께 페트병과 캔을 자동 수거하는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수도권 주요 점포에 6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로봇은 사용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페트병이나 캔을 넣으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순환저원 여부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압착한 뒤 분류해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회수 로봇을 이용하면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페트병은 한 개에 5포인트, 캔은 7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는데요. 인체를 연구해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해부학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현대의학의 초석이 된 르네상스 시대의 해부학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거 르네상스 시대의 인체는 해부학자와 예술가의 공통 관심사였습니다. 해부 그림은 과학의 산물이자 동시에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기도 했죠.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묘사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의사보다 더 인체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인체 해부 작업까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방면의 재능이 있었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해부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빈치가 인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좋은 예술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체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빈치는 연구를 거듭할수록 인체 구조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구가 넘는 시체를 해부하고 자세한 해부도를 남겼는데요. 뼈와 근육의 구조에 관심이 많아 매우 정밀하고 세밀한 골격과 근육의 해부도를 남겼습니다. 손의 구조에 대한 그림은 거의 완벽할 정도이며 어깨 근육 역시 정확하게 그려냈다고 하네요. 그는 심장이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판막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자궁에 들어있는 태아 그림은 그의 해부도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는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해부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빈치는 자신의 해부학 연구 성과를 파비아 대학의 델라토레 교수와 함께 출판하기로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토레 교수가 사망하면서 이 계획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빈치가 사망한 후 그의 수많은 원고는 많이 유실되었는데요. 그의 해부도 역시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가 죽은 지 200년 뒤였습니다. 다빈치가 못다한 위협을 이루고 새로운 의학을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입니다. 베살리우스가 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근대 해부학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그때까지도 유럽의 의과대학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의 의사이자 해부학자인 갈레노스의 이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부학 강의는 교수가 갈레노스 의학 서적을 읽고 설명해주며 이발사이기도 했던 외과의가 해부에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발사, 외과의의 해부가 끝난 다음에 교수가 그 결과를 갈레노스의 해부학으로 설명해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인체 해부에 관한 지식이 외과의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베살리우스는 인체 해부를 이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했는데요. 해부가 끝난 다음에는 해부한 내용을 상세한 해부도를 그려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베살리우스도 당시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던 갈레노스의 이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적된 해부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1540년부터 갈레노스의 의학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로마법에 의해 인체 해부가 금지되었던 갈레노스가 인체를 해부하는 대신 개나 원숭이 그리고 돼지 같은 동물을 해부하여 얻은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새로운 해부학 교과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베살리우스는 갈레노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갈레노스는 순수한 혈액을 나누고 있는 동맥은 좌심실에서 나와 허파나 뇌와 같이 위쪽에 있는 기관으로 가고 정맥은 우심실에서 나와 위를 비롯한 아래쪽에 있는 장기로 간다고 설명했으며 우심실과 좌심실을 나누고 있는 벽에는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 있다고 했죠.
이 이론은 1400년 동안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부의 심장벽을 관찰한 베살리우스는 심장벽이 매우 두껍고 치밀해 피가 심장의 벽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베살리우스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 중에는 아래턱뼈가 갈레노스의 주장과는 달리 2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살리우스는 직접 인체를 해부하면서 갈레노스의 잘못을 200여 개나 찾아냈습니다. 베살리우스는 인체 구조에 대한 7권의 책, 줄여서 파브리카로 부르는데요. 1543년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파브리카는 이전의 어떤 책보다도 인체를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했으며 새로운 해부학 용어를 사용했고 인쇄와 제본도 세련되고 완벽했습니다. 골격, 근육, 혈관, 신경, 생식기, 흉부, 뇌의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63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으로 400여 장의 해부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베살리우스의 해부도는 해부학적 사실을 상세하게 묘사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도 유명하지만 예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예술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브리카는 새로운 의학이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의학에서의 혁명을 시작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학교육 과정에서 인체 해부가 정식 과목으로 도입되는 계기를 제공했고 의사를 수준 높은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의학적 발견은 현대의학의 초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토요일부터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용됩니다.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가 확대돼 앞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협조가 있어야 일상과 방역의 조화가 가능합니다. 주말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